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갔음을 알렸다. 김지영 육박은 그제야 뻐근한 허리를 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쿰쿰하면서도 맛깔스러운 젓갈 냄새와 각종 나물, 무침 냄새가 뒤섞인 작은 반찬 가게 안. 하루 종일 그녀의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후! 마지막 남은 김치통을 냉장고 깊숙이 밀어 넣으며 손목을 주무르던 지영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에 닿았다.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다. 사진 속 그는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눈물 대신 옅은 미소로 답할 수 있게 된 지 오래였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작은 가게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지영은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일은 목포에 계신 시어머니 이순자 85 여사를 뵈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남편이 없어도 꼬박꼬박 명절과 생신을 챙기는 그녀를 주변에서는 효부라 칭찬했지만 지영에게는 그저 당연한 도리일 뿐이었다. 짐은 어제 미리 싸두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와 직접 담근 밑반찬 몇 가지를 묵직한 여행 가방에 꾹꾹 눌러 담았다. 가게 문을 닫고 가방을 끌며 대구 동부 정류장으로 향하는 밤길은 유난히 스산했다. 밤 11시 30분 목포행 심야버스. 늦은 시간 탓에 횡한 대합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지영은 15번 창가 좌석을 확인하고 무거운 가방을 낑낑대며 버스에 올랐다. 어휴, 이걸 어쩐다.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올리려 했지만 나이 탓인지 며칠간의 가게 일로 지친 탓인지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몇 번을 끙끙거리며 가방을 들어 올리려 애쓰는 순간 등 뒤에서 귓가를 파고드는 중후하고 따뜻한 음성이 들렸다. 도와드릴까요? 지영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키가 훤칠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은은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는 잘 다려진 면바지에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다. 나이와 어울리는 기품과 단정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서. 지영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남자의 친절에 당황한 탓이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지영의 손에서 자연스럽게 가방을 넘겨받았다. 그리고는 조금의 힘든 기색도 없이 가볍게 짐칸 위로 가방을 올려놓았다. 그 다부진 팔뚝과 넓은 어깨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돋보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혼자 여행하시는 모양입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 지영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듯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남자는 없었다. 지영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하고는 자신의 자리인 15번 좌석을 찾아 앉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쓸쓸한 밤 풍경을 바라보며 막 자리를 정돈했을 때였다. 아까 그 남자가 자신의 바로 옆자리 16번 좌석에 앉는 것이 아닌가. 어색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괜히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데 남자가 먼저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목포까지 가시나 봅니다. 아, 네. 시어머니 댁에요. 그러시군요. 저는 고향에 벌초하러 가는 길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비슷한 연배, 비슷한 목적지. 그리고 어쩌면 비슷한 외로움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이내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혼자 다니시는 게 이제는 익숙합니다. 남자의 말에 지영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지내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네요. 그 말에 남자는 지영을 잠시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빛에 지영은 서둘러 시선을 다시 창밖으로 돌렸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30분쯤 지났을까 안내방송과 함께 버스 안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순식간에 찾아온 완벽한 어둠. 간간히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갈랐다. 지영은 피곤함에 눈을 감고 목베개에 머리를 기댔다. 버스의 기분 좋은 진동과 함께 잠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존재감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은은한 스킨을 향 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어깨 너머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 3년 만이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온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보는 것은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낯설지만 불쾌하지 않은 오히려 아득하고 그리운 감각이었다. 그녀는 애써 잠든 척 눈을 감은 채 옆자리의 온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규칙적인 버스의 진동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얕은 선잠에 빠져들던 김지영은 자신의 무릎 위로 전해져 오는 낯선 온기에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감고 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 박성호의 손이었다. 어머나, 뿌리쳐야 마땅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쏘아붙여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길이 닿은 무릎 주변으로 잊고 있던 감각들이 세포 하나하나 깨어나듯 번져나갔다. 그의 손은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잠든 새가 놀라 날아갈까 염려하는 듯 부드럽게 그녀의 무릎을 감쌌다. 3년 안이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것까지 합하면 거의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였다. 두려움과 함께 기이한 설렘이 심장을 간지렸다. 지영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의 손은 조금 더 대담해졌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녀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겠다. 굳은 살이 희미하게 박인 그의 크고 투박한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열기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씨가 옮겨붙듯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문득 먼저 떠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를 뿌리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짜릿한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마저 고개를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칠흑 같은 어둠과 퍼스의 단조로운 소음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그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주무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는 척하고 있던 걸 들킨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영은 대답 대신 숨을 참았다. 그러자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안 주무시는 거 알아요. 그의 숨결이 귓가에 스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영은 여전히 굳은 채 눈을 뜨지 못했다. 바로 그때 조심스럽게 다가온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닿았다가 떨어졌다. 아, 그것은 격렬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지영의 심장이 뜨거운 불쏘시개에 닿은 듯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지난 3년간 잿빛이었던 그녀의 세상에 아주 오랜만에 선명한 색이 칠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잠시 후 칠곡 휴게소에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 안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꿈에서 현실로 내던져진 듯 두 사람은 황급히 서로의 손을 놓았다. 지영과 성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창밖 어둠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영의 얼굴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일까 두려울 정도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버스가 칠곡 휴게소의 환한 불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김지영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성호와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버스를 내려 화장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상기된 두 뺨 살짝 부어오른 듯한 입술, 그리고 혼란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 62세 과부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정신 차리자 김지영, 주책이야 정말. 스스로를 다그치며 밖으로 나왔지만 심장은 여전히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자판기 앞으로 가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뽑았다. 종이컵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등 뒤로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저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성호였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 역시 어둠 속에서처럼 깊고 조심스러웠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로 지영이 손에 든 율무차 컵을 들어 보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성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판기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뽑아 들고는 그녀 옆에 섰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휴게소 한쪽 구석의 벤치로 향했지만 나란히 앉지는 못하고 어정쩡한 거리를 둔 채 벤치 양끝에 걸터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만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채우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성호였다. 아까는 제가 너무 신뢰가 많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도 놀라긴 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말을 뱉고 나니 얼굴이 다시 화끈거렸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란 말인가. 하지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녀의 말에 성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군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아내가 떠나고 5년 동안 오늘 밤처럼 마음이 설렌 건 처음입니다. 마치 죽어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영의 마음이기도 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남편 가고 나서는 웃을 일도 가슴 뛸 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확인한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버스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지영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대구와 광주,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 게다가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이 인연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영이 망설이는 사이 성호가 먼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번호를 눌러주었다. 곧이어 그녀의 휴대폰에 박성호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을 기약하는 조용한 설렘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목포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자신을 마중 나온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를 발견했다. 아이고, 연기야. 오느라 고생했다. 순자 여사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았다. 지영은 황급히 성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시어머니를 따라 택시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성호의 모습을 보며 지영은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다. 헌대아가.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순자 여사가 지영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며 말했다.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보이냐? 꼭 좋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그 말에 지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오랜만에 어머니 뵈러 올 생각에 설레서 그런가 봐요. 딩동.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를 도와 아침상을 차리던 김지영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한 통. 지영 씨, 대구에는 잘 도착하셨습니까? 어젯밤은 제게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성호 드림. 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말로 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혹시나 버스 안에서의 하룻밤 해프닝으로 끝날까봐 내심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아가, 뭐가 그리 좋으냐? 싱글벙글이네. 된장찌개를 끓이던 순자 여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친구한테서요. 지영은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둘러댔다. 난생 처음 해보는 거짓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날 이후 지영과 성호의 서툰 썸이 시작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았다.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평범한 안부였지만 지영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하게 느껴졌다. 20대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내렸다. 밤이 되면 전화 통화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몇 마디 나누지 못하고 끊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시콜콜한 하루, 일과부터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까지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화면 속 글자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다. 다음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지영 씨만 괜찮으시다면? 성우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지영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보고 싶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자신을 감싸주던 그 단단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딸 하윤의 얼굴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냈다. 딸에게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태어나서 딸에게 해본 가장 큰 거짓말이었다. 엄마가 웬일이야 동창 모임 같은 거 잘 안 나가시잖아요. 그것도 전주까지 전화기 넘어 하윤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오랜만에 다들 보고 싶다잖니. 그냥 바람도 쐴 겸 다녀오려고.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다. 약속 장소는 대구와 광주의 중간 지점인 전주였다. KTX를 타고 전주역에 도착한 지영은 약속 장소인 한옥마을의 한 전통 찻집으로 향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그녀는 창가에 앉아 초조하게 밖을 내다보았다. 혹시나 그가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박성호였다. 그는 지영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지영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밤에 버스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였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부드러운 소재의 재킷. 그의 모습에 지영은 또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어색함도 잠시 두 사람은 금세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다. 서로의 자녀 이야기 지나온 세월 이야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찻잔을 든 지영의 손 위로 성호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포겠다. 버스 안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지영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쳤다. 그녀는 부끄러워 손을 빼려 했지만 성호가 조금 더 힘을 주어 꽉 잡아왔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한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지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딸 하윤이었다. 하윤아. 지영은 황급히 성호의 손을 놓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모임은 재미있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응, 이제 거의 끝나가. 지영이 말을 더듬으며 대답하는 순간 찻집 바로 옆을 지나가는 기차의 경적 소리가 빵 하고 크게 울렸다. 전화기 너머로 하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웬 기차 소리가 들려요? 전주 한옥마을에 기차가 다녀요. 지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은 불안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이후 딸 김하윤 35호의 의심은 잦아들지 않았다. 엄마의 행동은 누가 봐도 수상했다. 평생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엄마는 휴대폰을 마치 보물처럼 품에 안고 살았고 하윤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감추기 일쑤였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 주말에 친정에 들른 하윤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툭 던지듯 물었다. 지영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좋은 일이 뭐가 있어? 그냥 가게 일이 잘 돼서 그렇지. 어색한 변명이었다. 하윤은 더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날 밤 하윤은 작정하고 엄마의 지갑을 뒤졌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전주에서 결제된 낯선 찻집의 카드 영수증이 나왔다.
동창 모임이라기엔 너무나 조용한 연인들이나 갈 법한 찻집 이름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뒤에 나왔다. 새벽에 잠이 깬 하유는 거실로 나왔다가 소파에 웅크리고 잠든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 있었고 미처 꺼지지 않은 화면에는 성호 씨라는 이름으로 온 다정한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지영 씨. 꿈에서 만납시다. 하유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3년. 평생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신 엄마였다. 하유는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오후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지영을 하윤이 싸늘한 표정으로 맞았다. 엄마 저랑 얘기 좀 해요. 왜 그러니 늦었는데. 피곤하다. 지영은 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하윤이 지영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박성호 씨. 누구예요? 그 이름이 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영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대답을 못하세요? 동창회라더니 그 남자랑 만나고 온 거죠. 그렇죠. 하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지영은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그 침묵이 하윤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하세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인 외침이었다. 하윤아, 그런 게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혼자 외로우실까봐 힘들까봐 주말마다 달려오고. 근데 엄마는 뒤에서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감정이 격해진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지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하윤의 손이 엄마의 뺨을 세차게 때린 것이었다. 순간 모녀 사이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지영은 얼얼한 뺨을 감싸쥔 채 충격으로 멍하니 딸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윤 역시 자신의 행동에 놀라 굳어버렸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 흘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날 밤 김하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엄마의 뺨을 때린 자신의 손이 원망스러웠고 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엄마를 위해서야. 엄마가 상처받기 전에 내가 막아야 해. 하윤은 날이 밝자마자 엄마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박성호 씨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광주라는 단서를 조합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전직 공무원이라는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 그의 아들 박도윤 38, 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라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하윤은 망설임 없이 법무법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박도윤 변호사님 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김지영 씨 딸 김하윤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는지요?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어머니가 달라지신 것 의심스러운 외출, 그리고 오늘 새벽에 확인한 문자 메시지까지. 다음 날 하윤과 도윤은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약속 장소는 도윤이 정했다. 하윤은 불안한 듯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잘 다려진 비싼 양복 차림의 도윤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용건이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김지영 씨에게 뭔가 실수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두 분의 관계가 저희로서는 좀 걱정이 돼서요. 하윤의 말에 도윤은 피식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신용을 했다. 걱정이라? 혹시 돈 문제입니까? 저희 아버님 공무원 연금으로 소박하게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님께 크게 도움될 만한 경제적 여유는 없으실 텐데요. 그 말은 하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엄마를 꽃뱀 취급하는 듯한 그의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연세도 있으신 두 분이 혹시라도 상처받으실까봐 남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까봐 걱정돼서. 상처요. 그 나이에 시작한 관계에서 무슨 대단한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십니까? 서로 외로워서 잠시 만나는 것 뿐일 텐데요. 어른들 주책에 자식들까지 피곤해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윤의 냉소적인 태도에 하윤은 할 말을 잃었다. 걱정의 이유는 달랐지만 두 분의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은 같았다. 결국 그들은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했다. 네 사람이 모두 모여 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그 주말 지영과 성호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내장산에서 다시 만났다. 며칠간의 냉전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했다. 성호는 곱게 물든 단풍잎을 주워 지영의 머리에 꽂아주며 미소 지었다. 단풍보다 지영 씨 얼굴이 더 곱습니다. 지영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오솔길을 걷던 바로 그 순간 지영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다. 딸 하윤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 7시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 가온으로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도 꼭 같이요. 그 아저씨라는 차가운 단어에 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차에 전화를 끊기도 전에 이번에는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도윤이었다. 내용은 똑같았다. 순식간에 행복했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영과 성호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영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성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근심이 스쳐 지나갔다. 왔구나. 성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영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올 것이 왔네요. 화창했던 가을 하늘 위로 차가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가온. 묵직한 문으로 분리된 개별룸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박성호와 김지영은 상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아들 박도윤과 딸 김하윤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마치 피고인을 신문하는 검사들 같았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하나씩 들어왔지만 누구 하나 수저를 드는 사람이 없었다. 지영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 연신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도윤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성호를 무시하고 지영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쏘아붙였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왜 보자고 했는지 아실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하신 겁니까?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성호가 아들의 무례한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버지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황혼 재혼 사기 남의 일인 줄 아십니까? 여보게 도윤군 말을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버님 연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 사람 좋으셔서 남 의심할 줄도 모르는 분입니다. 도윤의 시선은 집요하게 지영을 향해 있었다. 마치 당신 같은 사람 한두 번 보는 줄 아느냐는 듯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모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참다 못한 하윤이 나섰다. 저기요, 박도윤 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 그런 분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남자 만날 만큼 궁핍하지도 않고요. 궁핍하지 않다고요. 대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 하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된다고 그러십니까? 솔직해지시죠. 저희 아버지 연금 그거 탐나셔였던 거 아닙니까? 쾅. 성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박도윤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예, 저 여자한테 홀려서 지금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시는 겁니까? 이 자식이 정말 부자간의 험악한 분위기에 하윤도 지지 않고 도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사과하세요.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시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오히려 그쪽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가정. 평지풍파 일으키고 그 순간 하윤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앞에 놓인 차가운 물컵을 집어들었다. 차! 하윤은 망설임 없이 도윤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려버렸다. 물줄기는 정확히 그의 얼굴과 비싼 양복 재킷을 적셨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윤이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룸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성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지영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지영씨 갑시다.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영을 이끌고 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룸 안에서는 하윤과 도윤의 하윤과 도윤의 격앙된 고성이 뒤엉켜 들려왔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성호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 김지영은 창밖의 화려한 도시 불빛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박성호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이 순간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이 뱉어낸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미안합니다, 지영씨. 못난 아들 놈을 둬서 내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성호 씨 잘못이 아닌걸요. 우리 하윤이도 너무 심했어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자책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탓이 아님을 알면서도 서로에게 미안해했다. 대구행 마지막 KTX 열차에 나란히 앉아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손을 잡을 용기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오늘 밤 겪은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 앞에 놓인 가족이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다. 동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텅 빈 역사에는 찬바람만이 휑하게 불었다. 성호는 광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터미널로 가야 했고 지영은 집으로 가야 했다. 짧은 만남과 긴 이별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영씨. 성호 씨도요. 평소 같았으면 아쉬움에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았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섰다. 몇 걸음 떼지 않아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성호 역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텅 빈 거실에 불을 켜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행복했던 단풍 구경과 끔찍했던 저녁 식사 극과 극의 감정이 뒤엉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자식들의 저런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다음날 성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영씨, 어젯밤엔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하죠. 전화기 너머로 성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아이들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요. 우리 나이에 주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 역시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지영 씨 마음을 어지럽게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합니다. 당분간은 우리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들 마음도 좀 추스르게 하고
우리도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별 통보였다. 지영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성호 씨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다. 뚝뚝뚝 하는 무미건조한 신호음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귓가에 울렸다. 지영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외로움은 그를 만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시리고 아팠다. 한번 따뜻함을 맛본 뒤에 찾아온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법이었다. 그렇게 지영과 성호는 각자의 도시에서 더 깊고 어두워진 고독 속으로 다시 침잠에 들어갔다. 박성호와의 연락이 끊긴 후 김지영의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갔다. 반찬 가게의 문을 열고 닫는 일상은 기계적으로 반복되었지만 그 안에 온기는 없었다. 손님을 맞아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릴 뿐 예전처럼 정겹게 안부를 묻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몸이 안 좋으냐고 물었지만 지영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텅 빈 집안의 적막함이 거대한 괴물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수십 번을 반복했다. 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의 온기, 그의 목소리, 그의 다정한 눈빛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딸 하유는 주말마다 찾아와 엄마의 눈치를 살폈지만 모녀 사이의 대화는 뚝 끊겨 있었다. 하유는 미안함에 쩔쩔맸지만 차마 먼저 사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지영 역시 딸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엄마 기운 좀 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너무 속상해서 됐다. 다 지난 일이다. 지영의 짤막한 대답에 하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목포에 계신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였다. 어머니 어인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지영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시어머니를 맞았다. 순자 여사는 지팡이를 짚은 채 돋보기 안경 너머로 지영의 헬쑥해진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내 목소리가 영 힘이 없어서 와봤다. 가게는 잘 돼가냐 내 어머니.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은 무슨.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무슨 일 있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평생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지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윤이한테 다 들었다. 지영의 눈이 커졌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어쩌다 그렇게 됐냐.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자 지영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버스에서 성호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자식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엉엉 울며 털어놓았다. 한참 동안 며느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순자 여사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순자 여사는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저녁 밥상을 차렸다. 구수한 청국장과 짭조름한 조기구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먹던 음식들이었다. 먹어라.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기다. 지영은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넘겼다. 시어머니의 꾸짖음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자 여사는 피곤하다며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다. 홀로 거실을 정리하던 지영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통화 소리를 들었다. 그래, 내가 지금 대구 와 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만나봐야 쓰겄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두 눈으로 직접 봐야 알지 않겠냐. 내일 시간 좀 내보라고요. 지영은 누구와 통화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며느리 몰래 자신의 방식대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며느리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한 늙은 시어머니의 서툴지만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다음 날 오후 택배 배송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적절히역 집으로 돌아온 박성호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 목포 사는 김서방 댁 차이엄이요. 순간 성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지영의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였다.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그리고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니? 다 할 수 없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내일 당장 광주로 내려갈 테니 오후 2시에 광주 송정역 앞에서 봅시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네, 갑자기 어인일로? 가보면 알 거요. 네, 우리 며느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둬. 어떤 사람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으니 그리하시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성호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꾸중을 듣고 뺨이라도 맞게 될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지영을 다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음 날 휴가를 냈다. 약속 당일 성호는 초조한 마음으로 광주 송정역 대합실에서 순자 여사를 기다렸다. 잠시 후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작지만 다부진 체구의 노부인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지영과 어딘가 모르게 닮은 강단 있는 눈빛이었다. 박성호 씨 맞소 내 어르신, 제가 박성호입니다. 성호는 그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순자 여사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근처 찻집으로 성호를 이끌었다. 내 자초지종은 다 들었소. 그래서 우리 영이 책임질 거요. 첫 마디부터 돌직구였다. 성호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진솔하게 대답했다. 어르신 책임이라는 말씀은 저 지영 씨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밥 먹여주나 늙은이들 외로운 마음을 걔들이 알아 지들 살기 바빠서 1년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것들이 순자 여사는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성호는 그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적어도 불같이 화를 내며 따지지는 않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웃는 걸 다시 보고 싶소. 3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근데 당신 만나고 와서는 얼굴에 꽃이 피더구먼. 그 웃음 당신이 다시 찾아줄 수 있겠소? 그 말에 성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순자 여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어르신 저만 믿어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 지영씨 웃게 해주는데 다 쓰고 싶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제야 표정을 풀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하윤과 도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너희 둘이 늙으니 말 잘 들어라. 너희 애비 행복할 권리 있다. 너희가 뭔데 그걸 막아 너희 인생 살아주느라 평생을 희생한 부모님이다. 이제라도 당신들 인생 찾겠다는데 자식이라는 것들이 앞길을 막아서야 쓰겠냐. 어머니의 불호령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윤 역시 고개를 푹 숙였다. 그날 밤 순자 여사의 꾸짖음은 두 젊은이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시각 성호는 모든 고민을 떨쳐낸 듯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심장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했다. 목적지는 하나, 지영이 있는 대구였다. 늦은 밤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의 낡은 트럭,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힘차게 뻗어나갔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김지영은 평소처럼 반찬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새 뒤척이느라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억지로 몸을 움직였다. 막 가게 앞을 쓸고 있을 때 낡았지만 익숙한 트럭 한 대가 그녀의 가게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박성호였다. 성호 씨. 지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온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성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지영씨 보고 싶었소.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었소. 그의 품에 안겨 등을 토닥이는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지난 한 달간의 서름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영은 아이처럼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이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마침 엄마가 걱정되어 가게에 들른 하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하윤의 싸늘한 목소리에 지영은 황급히 성호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다. 성호는 당황하지 않고 하윤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하윤 양 오랜만이요. 내가 경솔했소. 하지만 경솔했다고요? 이게 경솔한 걸로 끝날 일이에요.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라. 달라고 했을 텐데요. 하윤은 성호를 거의 쏘아보듯 소리쳤다. 가게 앞 이른 아침 시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윤아 그만해 사람들 보잖니. 지영이 딸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하윤은 뿌리쳤다. 사람들을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어떻게든 혼자 꿋꿋하게 사시는 줄 알았는데 겨우 이런 남자 만나려고 그 고생을 하신 거였어요. 겨우 이런 남자라는 말에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하윤아 말 조심해. 이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뭘 알아요? 남자는 다 똑같아요. 더군다나 저 아저씨 아들이 뻔히 반대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새벽부터 엄마를 찾아와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에요. 딸의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지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늘 딸의 말에 순응하고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지영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순간 지영의 눈빛이 변했다. 늘 온화하고 슬픔이 어려있던 눈에 단호하고 강인한 빛이 서렸다. 그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아빠 없이 꿋꿋하게 살았어. 너 결혼시키고 내 가정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서 그걸로 위안 삼고 살았어.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허리 펼 시간 없이 일하면서도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어. 지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졌다. 그런데 이 사람 만나고 알았다. 나도 여자라는 걸. 나도 외롭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걸. 3년 동안 죽은 듯이 살던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단 말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김하윤 엄마는 평생을 내 아빠 아내로 내 엄마로 살았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면 안 되겠니?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단 말이다. 지영의 절규 섞인 외침이 고요한 아침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하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늘 순종적이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한평생 억눌러 왔던 한 여성의 간절한 외침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호 역시 굳은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복을 외치는 지영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김지영의 절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하윤은 처음 보는 엄마의 단호한 모습과 가슴 절절한 외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제야 헤아릴 수 있었다. 성호는 조용히 다가가 지영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하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윤 양, 내가 부족한 게 많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할 수 있소. 다시는 지영씨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소. 내가 평생 지켜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는 조금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만회하는 것들이 변했다. 지영과 성호는
재혼이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대신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엄마의 외침에 큰 충격을 받았던 하윤은 며칠 뒤 꽃바구니를 들고 지영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마음도 모르고 내 생각만 했어. 용서해줘. 지영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박도윤 역시 아내와 함께 광주에서 성호를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뵙고 싶습니다. 몇 주 후 네 사람은 서울이 아닌 전주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다시 만났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하윤과 도윤은 지영과 성우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두 분께서 행복하시다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반대해서 죄송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자식들의 축복 아닌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영과 성우는 그들만의 행복의 형태를 찾았다. 복잡한 재산 문제나 가족 관계를 고려해 재혼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성우가 광주의 집을 정리하고 대구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매일 볼 수는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 각자의 삶을 존중하되 외로울 땐 언제든 서로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기댈 수 있는 친구 같은 연인이 되기로 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지영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가게 한쪽 벽에는 남편의 흑백 사진 옆으로 내장산 단풍 아래에서 성호와 함께 찍은 컬러 사진이 나란히 걸렸다. 일요일 오후 가게 문을 닫은 지영은 곱게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성호와 함께 근교 공원으로 봄나들이를 가기로 한 날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나눠 마시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성호 씨, 그거 알아요. 뭘 말이요? 성호 씨 만나고 제 인생에 다시 해가 뜬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따뜻한 봄 햇살이요. 성호는 지영의 말에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는 지영 씨가 내 황혼에 찾아온 새벽 같소. 이제야 제대로 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공원의 한적한 길을 나란히 걸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은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온기로 가득한 따뜻하고 평온한 황혼의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포개어졌다.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